저는 지금 사실 여기 처음 와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가본 데 중에 가장 누추합니다. 이 이상은 없었다. 이렇게. 야,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산타도 왔어. 선물 좀 드리고. 뭐 금을 주네. 진짜 신기하다. 제가 기획했습니다.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술의 목적이 신선이 되는 데 있는 거고 안 죽는데 불사가 목적이죠. 그래서 호박자 같은 데 보면 상약은 신선이 되는 약, 중약이 보약, 그 다음에 하약이 치료약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뭐 지박하 말씀하시는데 지박하가 얼마나 대단한 뭐 이런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단편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런데 약 치료만 한 건 아니고 심리 치료도 했었던 것 같고 그 사람의 배경은 어디냐면 저 지박하가 어디서 유학했다라고 얘기 나오냐면 지박하 출신이 무예 왕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있고 빈비사라 왕의 아들 중에 아사세가 있고 무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해가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논문 쓸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찾았었는데 잘 안 나와. 그리고 이 무해 왕자의 약간 뭐 사생아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입양되는 게 지박하예요. 지박하고 그때 왕사성에 약간 잘 나가는 기녀가 있었어요. 황진이 같은 기녀가 있고 인도에서 두 명의 기녀들이 좀 유명해요. 그래서 왕사성 쪽에 있었던 사람하고 나중에 암마팔리하고 기녀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 당시 누구 자식인지를 몰라요. 뭘 응이에요.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 자식인지 몰라. 그리고 그게 이제 기녀한테는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버리는 거죠. 애를 유기시켜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유기된 애를 무해 왕자가 이렇게 자기도 이제 기녀한테 왔다가 이제 그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주워다가 기른 거예요. 내용은 그렇게 나옵니다. 내용은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왕실에서 자랐던 거고 유목문화의 특징 아세요? 그러니까 농경문화는 철저하게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혈통이 얼마나 나랑 관계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유목문화는 친밀도를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 최근 들어서 제가 가장 놀라웠었던 재판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 있었어. 자기 애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키웠어. 계속 키웠는데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를 만들었던 거야.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자기 피는 1도 없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애가 아빠하고 굉장히 친했어. 그리고 엄마는 또 이게 별로 또 무책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양육권 청구 소송을 해서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있었던 얘기야. 있었던 얘기. 이거 굉장히 놀랍지 않아? 그렇죠. 좀 오래된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면 친권. 이게 무슨 또라이 같은 행동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혈통을 중심으로 할 거냐 안 그러면 친밀도를 중심으로 할 거냐에 대한 논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논점은 그리고 유목문화는 친밀도 중심이에요. 친밀도 중심. 그리고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혈통 중심이에요. 그래서 양자를 드릴 때
예전에는 어떻게 드렸냐면 우리가 그거 있었어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이제 젊은 분도 있어서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고화 수출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외화벌이로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거를 전 세계에 우리의 피를 다 뿌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얘기들이 좀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수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그때는 왜 수출을 했었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전혀 안 섞인 사람을 입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식이 없으면 내 동생의 장남을 입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한 게 혈통의 친밀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대를 이겨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입양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나랑 피가 다른 사람은 입양 대상이 안 돼요. 그리고 피가 다른 사람은 제사에서 청혼, 혼을 부를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예전에 그 강수연 씨 지금 돌아가셨는데 강수연 씨 영화 중에 아재 바라아재 말고 시바지가 있어. 네. 근데 그 시바지 영화 애들이 있네. 스님도 그런 영화를 보십니까? 그거 어렸을 때 TV 문학관에서 어려도 봤구나. 어렸을 때 TV 문학관에서 아니 그게 그렇게 한 영화가 아니에요. 워낙 옛날 영화라서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자유부인 정비석의 자유부인 오. 굉장히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나오는 거 한 개도 없고 그냥 여자가 카바레 가서 춤 몇 번 춘 게 끝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게 무진장 대단한 거고 지금은 뭐 이게 드라마에서도 막 유명한 드라마에서도 뽀뽀로 5분을 조져버리는 이게 저는 그런 걸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게 작가가 쓰기 싫으니까 그냥 뺑뺑이 돌리면서 계속 뽀뽀하는 걸로 5분을 카메라 앵글로 이게 극본을 2천만 원씩인가 회당 받는다는데 이런 식으로 5분을 그것도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45분 드라마거든. 1시간이지만 앞뒤로 다 잘라먹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야 그러면 이게 몇 분짜리인가 지문 하나만 딱 넣으면 되는데 뽀뽀를 하고 앵글을 돌리고 해가지고 야 이게 창조경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옛날 거는 진짜 뭐 별거 없었어요. 뽕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껴안는 척 하다가 불 비치면 끝. 뭐 이런 거야.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안 나와. 옛날에 보면 물레방아 돌고 있고. 아무것도. 중요한 근데 그 시바지를 보면 난 시바지 볼 때 너무너무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처음에. 야 이게 뭔 영화지? 그리고 상 받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내용은 뭐냐면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는데 그게 무정자증이에요. 남편이 무정자증.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첩을 들이든 뭐 여자를 소박을 내든 아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만한 시바지를 하나를 들여서 가난한 애를 하나를 들여서 소실처럼 해놓고 그 박물장수가 또 이게 또 영험한 박물장수예요. 아들을 많이 낳은 영험한 박물장수에게 약간 이렇게 강제로 어떻게 하게 해서 애를 임신시킨 뒤에 그 박물장수를 죽이고 그 애를 내 애로 해서 대를 잇겠다. 그게 내 애인가? 아니 난 그 생각을 했어. 그게 내 애인가? 1%도 내 피는 없는데.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이상한 행동, 거기에는 살인사건, 그 다음에 약간 그 어떻게 보면 강간,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또 나중에 애만 뺏고 버려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사건까지 벌어지겠지. 이런 복합적인 최고의 어떻게 보면 범죄 스릴러인데 이런 행동을 왜 하지? 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시바지를 볼 때 든 생각이에요. 내가 그걸 중학교 때인가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커서 알았어 사실은. 커서 한국 문화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서
한국인은 제사를 지내야 될 필연성이 있었고 3,000가지 죄 중에 불효가 으뜸이고 불효 중에서 자식 없는 게 으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강이에요. 여기서 자식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유교에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교는 종족 번식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부모 자식 간에 나무처럼 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꽂이를 하는 거야. 꽃꽂이.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 개나리 같은 거 이렇게 꽃꽂이해서 땅에 심으면 같은 DNA에 그게 나오는 거지. 어떻게 보면 클론. 그런 식으로다가 쭉 이어진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을 수 있다가 가능해. 내가 죽더라도 이것은 또 다른 나야. 그러니까 내가 복제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30인데 지금 나이가 30인데 10살짜리를 복제한 거야. 그러면 둘 다 나잖아.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10살짜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지. 우리 둘 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가능한 게 뭐냐면 집단. 약간 집단 인식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 스타크래프트로 말하면 약간 저그 같은 분이 있어요. 저그 아는구나. 저그. 저그 같은 분이 있어요. 요새 친구들 모르는 그래서 이게 그게 이제 유교 문화예요. 그래서 한 명이 죽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식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여기서 아들이에요. 아들이 없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 집안이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개나리가 이렇게 씨로서 나오는 게 아니고 꽃꽂이로 해서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맨 마지막에 단종이 돼버리면 위에 있는 모든 개나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을 남기려고 했고 아들을 남기려고 했고, 그리고 그것은 첩을 들여도 되고 소시를 들여도 되고 별 부정한 방법을 들여서 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대가 끊어질까봐 그것을 변칙적으로까지 이상한 행동, 그 체면 문화까지 걸려서 나오는 영화가 시바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상황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고려 말 공민왕입니다. 노후공조가 해산하다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겠지. 그런데 그 뒤로 이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공민왕이. 고려에서 태조 왕건 다음으로 인지도가 있는 게 공민왕이거든요. 근데 공민왕은 성 정체성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사람 같고, 워셔스키 형제, 매트릭스의 워셔스키 형제, 형제로 태어났지만 남매로 살고 있는 분들. 자매로. 자매로 살고 있지. 자매로. 그치? 자매가 됐어. 그래서 공민왕도 뭐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기 부인이나 첩과 나중에 자제위라고 하는 내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 그룹을 만들어요. 그리고 걔랑 이렇게 이러는 거 애들이 있는데 자꾸 얘기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뭐 하는 거를 봐요. 옆에서 하는 걸 봐. 그리고 임신했다라고 하는 거를 최만생이 얘기를 해요. 이게 넷이거든요. 누구 애 같냐? 이러니까 홍윤의 애 같습니다. 이거 고려사 조료 이런 데 다 나오는 얘기예요. 홍윤은 자제위에서 약간 꽃미남이고 리더격이에요. 그래서 홍윤의 애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쟤를 낳아서 내 자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 마누라한테서 지금 임신이 된 거니까, 내 첩한테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첩한테 임신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쟤를 아들로 해서 왕위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이 말 때문에 결국 공민왕이 죽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자고 나서 일어나서 아는 놈을 다 죽여서 입을 막겠다, 이러고 잡니다. 그랬더니 그 넷이 입장에서 내일 죽어야 되나요? 그래서 그거를 홍윤한테 얘기를 해요. 가서 야 우리 다 죽는다는데? 이러니까 어차피 시간은 정해져 있고 내일 눈 뜨면 죽긴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왕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이 상황에서? 그치? 기왕 내가 지금 죽는데 딱 걸렸는데, 그러면 그 이수근이 늘상 1박 2일에서 하는 얘기 있습니다.
강호동한테 너무 심하게 당하면 이럴 바에는 싸우지를 합니다. 그래서 왕을 죽여요. 홍민왕을 죽여버린다고. 근데 그때 얼마나 공포가 있었냐면 칼로 난자를 해서 죽이는데 뇌수가 벽에 튀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뚫립니다. 이 화이바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뭐냐면 왕인데 내 피가 하나도 안 섞인 애를 왕자로 삼으면 왕통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렇죠. 조선 같으면 있을 수가 없어. 조선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비슷한 피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강화도랑 철종 이런 애들이에요. 예. 철종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보면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불렀더니 잡으러 죽이러 오는 줄 알고 도망갔다가 나옵니다. 네. 아니야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왜 왕인가요를 시전을 해요. 그랬더니 혈족 중에서 네가 제일 가깝고 애가 좀 만만하니까 네가 왕이 선택되는 이유야. 그러니까 무조건 피 농도를 가지고 따지는데 고려시대 때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친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입양에 대한 조건이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은 입양을 꼭 내 동생의 첫째 애를 입양하겠다 이런 집 없어요.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입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그런 식의 입양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든지 너무너무 다른 거지. 부모랑 다른 거지. 흑인이든 백인이 입양했을 때 아시아인은 완전히 다르잖아.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버려진 반려동물을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들의 심리랑 거의 비슷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 동물들을 다친 동물도 입양해서 키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입양 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상 성장하면 이제 자기 커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평생 같이 살다가 그러니까 자는 거부터 달라. 이게 되게 재밌는 문제들이거든요, 사실. 서양 사람들은 애가 태어나면 애 방을 따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침대에다가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애가 못 넘어오게.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소리를 지르고 어쩌고 하면 그냥 문 닫고 그걸 교육을 시켜. 더 이상 이게 문이 닫힌 상황에서는 네가 울어도 그냥 힘들 뿐이야. 그러면 애도 적응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크면 대학이나 대학원 정도만 되더라도 지원이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가 알아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런 거 설명 이제 하면 이게 기독교 문제로 또 벌어져요.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나.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는 일종의 약간 사회계약적 관계 비슷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고지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무방합니다. 성인이면. 우리도 지금 약간씩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애가 태어났어. 그럼 부모 사이에서 잡니다. 그래서 이 부모부터가 이제 피해를 보기 시작해. 그래서 아니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사실은. 이거를 분리시키지 않으면 애를 안 낳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관점이 그런 거예요. 왜 애들을 안 낳느냐? 피곤한 거야. 돈도 많이 들어가고 피곤한 거야. 그리고 애를 키우면서 얻는 즐거움보다 잃는 박탈감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걸 안 낳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고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 성장하면 그냥 평생에 AS입니다. 낳았다는 이유 하나로 평생에 AS야. 다행히도 제품이 든실하면 괜찮은데 하자가 있으면 이거 죽을 때까지 AS. 국경연민은이라고 불교에 나와요. 죽을 때까지 그걸 잊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가 내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거기서 내가 부양을 받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의 결속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혈통이 아니면 그걸 믿지 못하는 거고, 지금도 그런 현상들은 존재해요. 그래서 뭐 카운터는 혈족에게,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 재벌이죠.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는 거 세습. 가장 강력한 집단은 세습이에요. 그리고 그 세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큰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공부를 너희들이 아무리 잘해봐라. 그래봐야 너네는 대갓집 종살이 하다가 마름 정도 올라가면 끝이다. 그게 대기업 올라가서 거기까지 올라가지. 아니에요. 성골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혈 쪽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혈 쪽으로 태어난 사람은 상무부터 시작합니다. 상무, 전무, 부회장, 회장 이렇게 사장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밑에서 쭉 이렇게 개기듯이 이렇게 기는 사람들은 그 나름의 신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귀족제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특수한 귀족제. 그래서 북한도서에서 남한도서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왜 내 자식이라도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도 달라요. 일본이 동아시아랑 또 약간 달라. 그래서 세멀 hen 같은 사람은 문명의 충돌 뭐 이런 거 글 쓸 때 보면 일본을 독립문화권으로 놔요. 중국 문화권에서 해석을 안 해요. 근데 일본만 같아도 자식이라 그래서 꼭 기업을 물려주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잘하는 전문 경영인을 놓고 지분을 받죠.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배당을 받죠. 아니 그렇죠. 그래서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되게 재밌거든. 그래서 혈통 중심 문화가 있고 혈통이 아니고 관계 중심의 문화가 존재해요. 두 가지가 있고 그 관계 중심의 문화 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까 그 공미랑 같은 계열이에요. 그게 유목문화입니다. 정확하게 고려까지는 유목문화예요. 유목문화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형제 상속이 많아요. 왕위도 형제 상속이 많아요. 농경문화는 부자 상속이에요. 조선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 상속을 하려고 했었던 나라고 그 다음에 고려까지는 형제 상속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예가 있어요. 징기스칸의 그 발주나 맹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징기스칸이 자기 마누라인 보르테를 뺏기고 도망을 가. 발주나 호수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 따라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진정한 형제다. 피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진정한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형제 가치를 그 사람은 끝까지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목문화에서는 친한 놈이 형제인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웃사촌 말이 그렇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직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보증서에 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혈족한테 갑니다. 평소에 잘 안 보던 삼촌이라도 보증은 삼촌이 쓰는 거예요. 친구는 아무 필요 없어요. 친구나 뭐 같은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혈통 중심의 문화, 그 다음에 하나는 친밀성의 문화. 지금은 서구적인 관점들에 의해서 친밀성의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끝까지 안 봐도 걔는 심상까지 하는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걔는 죽고 나서 부모 죽었다고 우울증 안 걸린다. 개 죽으면 우울증 걸린다. 맞죠? 개 죽고 우울증 걸려요.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심상을 한다니까. 심상은 뭐냐면 마음으로 이렇게 기리는 거. 예전에 진짜 조선시대 효자들에게서나 나타났을 법한 그게 지금 개가 죽으면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신상 보건상 이게 친밀도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목문화가 그렇게 유목문화는 친한 걸 중심으로 가는 문화, 농경문화는 혈통을 중심으로 가는 문화. 그리고 이 농경문화는 동아시아에 얼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수한 거다. 동아시아, 중국, 한국, 뭐 베트남 몇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여기서부터 탈피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맥켄토시고 쟤네가 윈도우다. 그래서 쟤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했으면 그것이 전 세계의 보편적 가치가 됐겠지. 하지만 그것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지박하가 입양이 되냐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예가 지박하를 입양할 수 있었던 이유. 조금 길었습니다. 아이고 그거까지 가고 있는 거야. 왜 지나가다가 들리는 울음소리를 듣고 쉽게 입양이 가능하지? 그거는 유목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얘가 왕실에서 이제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 살았던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혈통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술을 익히러 가고 그게 어디냐면 탁실라라고 하는데 지금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쪽이에요. 거기 스탄 오영제 뭐 이런 애들 있어요. 좀 얼빙하고 이상하게 싸우는 애들. 스탄이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이라는 뜻이에요. 파키스탄은 이슬람의 천국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지옥이죠. 지옥이죠. 저도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출발해서 인도를 가는데 지금 짐을 싸갖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제가 인도를 여러 번 갔지만 파키스탄 쪽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성지를 돌고 파키스탄을 원래 가려고 했는데 내전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 못 갑니다. 아직도 잘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가 예전에 실크로드 때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동물은 순종이 좋고 사람은 잡종이 좋다. 잡종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꼰대 도시들, 전통이 있는 꼰대 도시들은 서울에 안 됩니다. 서울에 잡종이 제일 많거든. 그리고 전 세계의 잡종이 다 모이는데 어디냐? 미국입니다. 잡종의 국가. 잡놈들이지. 하지만 세요. 하지만 세.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에 문화가 있느냐? 미국이 생긴 지 얼마나 됐다고? 야, 중국은 5,000년이야. 우리도 요 임금 때 당군이 만들었잖아. 5,000년이야. 뭔 헛소리를 해. 마이클 잭슨이 뒤로 한번 밀리지나면서 걸었을 때 전 세계가 뒤로 걸었어. 그게 미국 문화다. 그게 미국 문화. 문화가 없기는. 그래서 마치 우리께 대단하다, 뭐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이언맨 이런 거 전 세계가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왜 대단하지 않아? 엄청난 뭔가가 있는 건데. 그래서 잡종이 아무튼 최강이에요. 잡종이 최강. 그리고 그러한 잡종이 번성하는 데가 예전에는 실크로드. 실크로드가 돈도 되고 잡종도 되고. 그래서 문화의 용광로가 의외로 실크로드에서 많이 올라와요. 이게 왜냐면 교역하는 과정에서 뭐가 이렇게 막 문화들이 막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피도 섞이고 그러면서 하이브리드들이 막 나와. 그러니까 인간과 외계인의 이종교배 같은 뭐 이런 놈들이 막 나오면서 그 중에서 천재적인 인물들이 튀어나옵니다. 사실은 불교 배울 때도 이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 실크로드 쪽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쪽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료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쪽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한테도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붓다를 음사하면 부도, 불타 이건 이해가 되는데 불이라고 음사하는 건 선 넘은 거 아니요? 아니 붓다를 어떻게 불일로 음사하냐고. 명사. 근데 그게 실크로드 언어예요, 사실. BUT, 붓이라고 하는 게 실크로드 언어. 그러니까 실크로드에서 한번 거쳐서 우리가 그 필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크로드 용어가 좀 간명하니까 예전에는 도시로 뭘 쓰기 귀찮거든. 그러니까 두 글자 되면 종이값도 비싸고 이러니까 그냥 축약해서 쓰는 거요.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신성일 영화 보면 뭐가 있냐면 신성일 영화에 보면 현이라고 해. 뭐 이런 거 나오거든. 글자 중에서 한 글자만 부르는 거. 그런 영화가 나오는데 그게 당나라 때 늘 기록들에도 다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부기 스님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기사가 이렇게. 스님을 옛날에 스승사자로 써요. 그래서 승려가 원래는 지식인이에요. 두 가지 지식인이 있어. 예전에 지식인은 많이 돌아다니는 놈이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장의사가 지식인이었었어. 장내 지도사, 요즘으로 말하면 걔네가 지식인이에요. 걔네가 바뀐 게 유입니다. 유. 선비. 유교의 시조가 걔네예요. 사마담의 육가략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걔네는 장의사 출신이야. 근데 장의사들이 돈벌이를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문화를 비교하고 아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유생들은 예의와 관련된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유교가 망한 오늘날까지도 그 장의업만 남았어. 상례하고 재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망할 때 다시 본질로 돌아갔다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제가 불교도 너무 자꾸 있어 보이는 척 하지 마라. 그러다 훅 간다. 이런 얘기 하거든. 기복이야말로 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걸로 다 만족할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불합리에 대한 추구가 존재한다니까. 왜?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가피라든지 영험이다라는 게 작동하는 구조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게 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인간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숙명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것을 부정하느냐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죽음에 대한 극복이다라고 하는 게 최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영생이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독 천국 가면 영생이에요. 불교 열반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영생과 유사한 가치로서의 약간의 항상성 비슷한 측면이 존재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왜 이 영생이 중요하냐? 천국만 영생이 아니고 지옥도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밑바탕에 본질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깨달음만 영생이 아니고 윤회도 영생이야. 윤회도 영생이야. 신선도 영생이야. 그래서 내가 신선 내가 약간 까는데, 신선은 대머리에 영감, 배 나온 영감으로서 영생이야. 과연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어. 젊고 이렇게 막 쭉쭉 빵빵 할 때 영생해야 되는데 다 사가가지고 영생이야. 그리고 할 일도 더럽게 없는가 봐. 가족이나 두고 있고. 그죠. 아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넷 게임이나 연락이 하고 있는 거야. 영감이. 리인지 진명함의 집행검의 8강에 누가 도전했느냐? 신선이야. 알고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리고 유교에서는 그 자식을 통한 영생이에요. 복제 영생이에요. 복제 영생. 이거 굉장히 재밌는 구조예요. 그래서 의술에 있어서도 사실은 최강은 영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고, 지박하가 탁실라에 유학을 가서 그 유명한 얘기 한 가지 있어요. 좀 그지 같은 얘기야.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거기서 선생님한테 의술을 다 배웠대요. 배우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이 마지막 하산 퀴즈를 내죠. 하산 퀴즈. 오늘의 하산 퀴즈. 이라고 약초로 쓰일 수 없는 풀을 뽑아와라 라고 하는 퀴즈였었고, 걔가 이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도 이 세상에 약초 아닌 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산.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하산하도록 해. 이런 그지 같은
이게 좋은가 씨. 좀 웃기긴 하죠. 네. 그냥 뭐 있을 법한. 그리고 저 동아시아 의술에서는 돌도 삶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돌 삶아 먹는 거 아세요? 네. 신선전의 백석자 편에 보면 흰 돌을 계속 삶아 먹으면 신선이 된대.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먹는다고 과연 될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것도 좀 해봤어요. 제가 상태가 안 좋아졌어. 제대로 그런 야리한 거 진짜 많이 했거든.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도 제가 음식 중에서 제가 가지 싫어하는데 가지를 싫어해. 가지 알죠? 예, 예. 보라색. 예. 그때 가지 반찬이 절에서 나오면 제가 한두 개라도 꼭 먹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가지가 중금속 배출에 좋아.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순, 유황, 납 이런 걸 섞어가지고 부사 이런 걸 섞어가지고 금단을 만들고 싶어 했어.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그거 만들면서 뭘 하려고 했었냐면 그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금단을 그냥 먹으면 안 돼. 지금도 제가 금을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그때 습관으로 좋아하는데 그래서 금 먹는 거 아세요? 되게 재밌잖아. 최고의 약재는 전부 다 금단이에요. 최고의 약재는 다 금으로 이렇게 싸잖아. 맨 마지막에 금 뿌려가지고 되게 재밌어.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금을 먹고 몸 안에서 내가 금처럼 되면 그런 거 혹시 아세요? 도전해봤어요? 이게 너무 비싸. 지금 한돈에 지금 아니야. 이게 금은 한돈만 있어도 영원히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먹어도 이거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면 다시 이거 영원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포박자 외편을 봐. 포박자 외편이 진짜 초박자 4편. 외편은 유교와 관련된 얘기들이 대부분 있고 4편이 신선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되게 야리한 내용들이 있어. 근데 금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걸 얘네가 알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금은 100% 금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같이 99.99도 못 만들어냈을 거야 옛날에. 그래서 진짜 좋은 금을 옛날에는 자금이라 그랬어요. 자색빛이 나는 금. 로즈골드. 로즈골드. 요즘으로 치면 약간 그런 거. 그래 자금성이에요. 그래 자금성. 자줏빛 금지에서. 그리고 부처님 저 불국사에서도 자화문이에요. 자줏빛 안개. 그래서 부처님을 자금광이라고 해요. 자금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냥 순도로만 따져서 말을 하면 사실은 99%의 금은 아닐 겁니다. 불순물이 있어야 색을 내지. 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증류수는 똑같은 맛이겠지. 근데 물맛에 생수 맛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불순물의 차이겠죠. 그렇지 않을까?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금을 순도 100% 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인공으로 합성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쉽지 않아. 만드는 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초신성이 폭발하거나 중성자별이 충돌할 때 금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현대 과학에서 인공으로 금을 만드는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대량 생산화만 되면 랩다이아 같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앞으로 한참 남았어. 그래서 지금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랩다이아처럼 돼버리면 이게 쭉쭉쭉 빠지겠지. 그렇죠. 그렇게 되겠지. 근데 합성해낼 수는 있지만 그 단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 태양이 폭발해도 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금은 외계에서 온 겁니다. 지구나 이 태양계에서는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금 무지하게 많은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구 핵 쪽에 만들 때 다 가라앉았죠. 다 가라앉았죠. 그 지표에 있는 거는 얼마 안 되는 거고 지금 이걸로 지금 경기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의 금을 만들어서 먹어.
그리고 그거를 녹여서 몸 안에서 녹여서 100%의 몸을 만들면 그게 금인이에요. 금으로 된 사람. 그게 신선 중에 최고입니다. 그걸 금선이라고. 그런 거 몰랐어요? 예. 잘 모르면 이런 겨울에는 귤이라도 열심히 먹어. 그러면 금이 됩니다. 금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금단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배출되기 때문에 뭐 어떤 기술을 사전에 배워야 되냐면 먹고 녹을 때까지 밥을 안 먹고 계속 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벽곡법이라고 해서 벽곡법, 피곡법 나옵니다. 곡물을 안 먹고 1년, 2년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금 한 돈 먹고 이게 녹을 때까지 계속. 물론 1년을 안 먹는다고 금이 녹겠냐? 안 녹을 것 같은데.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녹을 것 같은데 위액으로 그걸 녹일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그걸 믿었었기 때문에 그걸 또 배웠죠. 그래서 이치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이치적으로는 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한 40일 있으면 죽어요. 이런 야리한 얘기 좋아하시나? 진지한 얘기 해줄까? 진지한 얘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혹시? 예, 그렇죠. 그래요? 예. 단약 중에서 최고의 단약은 태청신단이라고 먹자마자 바로 되는 애 있어요. 바로 하늘로 올라간대. 하늘로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예수가 승천했다라고 할 때도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 올라가봐야 피부암 발병되만 것까지. 혹시 뭐하러 올라갈까에 대한 생각. 올라간들 뭐가 있어? 올라가봐야 쓸쓸하기만 하지. 춥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또 길어. 내 이런 쓸데없는 얘기도 되게 많이 알거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쓸데없는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비술 이런 거 내가 많이 배웠다니까 어렸을 때. 여우가 변신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잡아내는지. 문제는 그거 서하담 글에서 나와요. 하담 서경덕이 그래서 나온다고. 근데 문제는 배워도 쓸모가 없어요. 여우가 변신한 놈 본 적이 없어. 그렇지, 존재하지 않죠. 장자에 나오는 용 잡는 것법하고 굉장히 비슷해. 천하제일의 용 잡는 것법이라는 게 있어. 용을 잡을 수 있어. 근데 그 권법의 단점은 용한테만 통해. 근데 용이 없어. 존재하지 않죠. 이게 장자가 이제 보통 깔 때 쓰는 표현법이거든.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다. 이런 식의 약간 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도사들 깔 때도 이런 거 잘 쓰거든. 네. 그런데 자 봐봐. 들어보면 상당히 솔깃하다. 사람이 먹을 걸 안 먹고 하면 40일 정도 가. 그치? 예. 물이나 잠을 안 자면 열흘 정도 가요. 예. 죽어. 숨을 참으면 한 3분, 5분 해녀도 한 7, 8분 이상 쉽지 않을걸? 예. 아니야. 뭐 그럴 거야. 그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에너지 보충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 에너지 보충원은 무엇인가?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호흡에 대해서 호흡을 가지고 호흡이 더 밀도 높은 에너지인 거야. 그래서 그 호흡의 에너지 양을 총량을 늘리면 밥을 안 먹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단전호흡이나 이런 쓸데없는 사람들의 내가 그걸 또 오랫동안 했잖아. 이건가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산이 아닌갑다. 내가 그거를 다 캤다. 어디서부터 시작한 건지 다 캤더니 불교의 불성사상을 잘못 이해해서 답이 너무 웃겨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에너지량을 자 봐봐. 밥 안 먹으면 40일. 그 다음에 잠이나 물을 안 먹으면 한 열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참으면 10분 안에 죽어. 맞지? 예. 그런데 이거보다 더 주기가 짧은 게 있어. 그건 생각이에요. 생각은
10분 동안 생각 안 하고 있을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에너지를 생각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면 생각만 가지고 숨도 안 쉬면서 할 수 있는 거야. 숨이라는 거는 결국 인간의 육체가 있어야 되거든. 육체를 벗어나서도 내가 존재하고 초인 같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려면 생각을 조정해야지. 생각을 컨트롤해야지. 소리하지 않아? 이론은 대단. 이론만 존재하는. 아니야, 그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기를 조절하고 기를 통해서 제가 사실은 오늘 무슨 얘기 해주려고 그랬냐면 동아시아에 사실은 기와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지바카 얘기하라고 했었던 그 미션은 까먹고 있었고 갑자기 지바카 얘기를 하니까 지바카! 이러면 지금 지바카로 간 거예요. 근데 지바카나 이런 걸 제가 관련된 거를 논문을 쓰면서 조사를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다 알아요. 그래서 생각을 내가 조정을 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그러면 영생의 길이 열려요. 영생인지는 모르겠지만 불멸자가 되는 거지. 불멸자가. 그리고 도교에 자세히 보면 꼭 늙어서만 신성이 되는 게 아니고 반노환동이라는 게 나와요. 노를 돌려서 젊음으로. 근데 그거 되게 재밌지 않아? 현대 과학도 그 얘기를 해요. 그렇죠. 현대 과학이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유발 하나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영생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영생에도 우리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사갔잖아. 이 상황에서 영생한들 허리만 아프고 삭신만 쑤시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했는데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세포가 문제 있는 것들을 다 DNA라는 게 복구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환동이에요. 통으로 돌아간다니까. 어릴 동자. 야, 이거 솔깃하잖아. 그렇죠. 아니 돌아간다니까. 돌아간다고요? 정신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몸도 돌아간다니까. 그 머리에 털 빠진 거 다시 난다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신선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금을 이런 얘기 자꾸 해서 되나? 근데 이런 얘기는 저 아니면 이 나라에서 별로 들을 사람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같이 할 일 없는 사람이 옛날에 그런 거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컨트롤해서 밥을,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나는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허허. 드시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근데 굳이 안 먹을 필요가 있겠나? 아니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랬지. 굳이 안 먹을 필요가 있고. 내가 하는 얘기 있어. 천리를 이동하는 기러기나 철새들 있잖아요. 네. 수천리를 가기도 하거든요. 네. 걔네도 돈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간다. 그렇죠. 왜 날라가? 그렇죠. 힘드니까. 황영조 선수도 마트 갈 때 차 타고 가. 안 뛰어? 그렇죠. 코스트코 가려면 자기도 멀어. 그러면 뛰어서 10km, 코스트코 10km 뛰어서 갈 것 같아? 아니요. 차 타고 가. 그게 뭐가 이상해? 맞습니다. 그거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뭐가 있냐면 그때 제가 솔잎도 좀 많이 먹었어요. 솔잎, 송지 이런 것도 이상한 거. 나중에 송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니 그거 예전에 좀 먹었어요 사람들 다. 그리고 그거 센 거 먹으면 안 돼. 파란 거 처음 나오는 거 뜯어야지. 그렇죠. 그 나중에 센 거 이거 하면 갈아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때 예전에 그 금 만든다고 나하고 수은하고 섞으면서 그 수은을 먹고 해가지고 체온계를 깨서 수은을 뽑았던 적출했었던 그런 미성년자는 수은을 살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구입이 안 됩니다.
맥가이볼이요. 아니야 여러 가지 진짜 했다니까. 맥가이볼. 그런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 아세요? 수은하고 금하고 놓으면 금색이 은색으로 바뀌는 거 수은 아말감법이라고 해서 그게 도금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거를 컨트롤만 잘하면 아니 저는 지금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리고 실제로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팠어요. 그거 아마 의식이 장악됐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었어요. 그 얘기가 있어요. 저 라마크리슈나 책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온다. 무리를 걷는 수행자 이야기가 나와요. 요기인데, 그러니까 요가를 해가지고 요기인데 걔가 무리를 걸어. 그 사람을 만났대. 라마크리슈나라고 그 1800년대 사람인가 그렇게 오래된 사람 아니에요. 1800년대 말 사람인가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고 무리를 걷는 수행자를 만났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술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냐. 그랬더니 나는 20년을 박아가지고 내가 이 무리를 걸었다. 이렇게 약을 팔거든. 몰라. 진짜 이런 게 가능할지 나 잘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라마크리슈나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동전 두 입이 없었구나.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때 뱃삭이 동전 두 입이에요. 동전 두 입 내가 건너면 되지. 그걸 뭐 한다고 20년 동안 봐가지고 그 짓을 했냐. 그냥 돈 내. 철새들도 알바해서 그냥 한 콩콩 끊어. 그걸 딴다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밥을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나중에 해요. 이건 밥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일 수 있다. 이거는 또 다른 관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각설하고 지바카가 그래서 하산했어요. 지바카를 좀 보내야 저도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산하고 왕사성으로 돌아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최고의 의술 마타 편작 창공 뭐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좀 가지고 그리고 왕실 주치의가 됩니다. 어차피 애가 왕궁에서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의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그러니까는 의사가 독을 타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것이냐.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전에 역사가 오래 올라가면 왕이 황제가 죽으면 의사를 죽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 목이 날아가야 허튼 짓을 안 해. 그리고 효자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유교의 효자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덕목 중에 의술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나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 다른 사람이 짓는 약을 올리는 게 그것은 불효라고 봤어요. 아니야 진짜야. 그래서 퇴계도 할인신방 같은 걸 쓰고 그 다음에 정혜경도 단방신평 같은 걸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네들도 의술에 대해 그 정조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실록 기록에 보면 어이하고 계속 싸우죠. 그게 이제 경옥꽃도 이렇게 그래서 어른들 몸 안 좋으시면 경옥꽃 공진다는 애가 정확하게 잘 못 들어갔고 최근에 들어온 거 주경은 그냥 사기잖아요. 주경은 그냥 개사기. 아니에요? 그거 족보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본초강국에 나와 뭐가 나와?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냥 누가 소금에다 넣어가지고 대나무에 넣어가지고 그냥 몇 번 굽다가 뭔 효과가 있겠어. 근데 그게 80년대인가 그 김일훈 맞지? 네. 신약. 네. 그때는 진짜 읽을 책도 없었어.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막 그래갖고 내가 그때 뭐 중간에 뜸뜸에 명상이든가 그래갖고 지금도 이만한 흉터가 흉터만 남았다. 흉터만. 명상은 둘째치고 한 가지 생각.
심일경성 진짜 산매에 드는 거를 체험을 했습니다. 더럽게 뜨겁다. 한순간 아이씨 죽겠다. 그렇죠. 죽겠다.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사기 느낌인데 사기필인데 그래서 경호권은 족보가 있는 이야기잖아. 그리고 그때 이제 정조랑 그때 막 이렇게 논쟁이 됐었던 게 경호권을 먼저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는 그때 한 번 더 생각하면 정조가 어이하고 맞짱을 뜰 정도의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아? 그렇죠. 그게 기본 덕목 중에 하나예요. 유교의 최고급에서는 당연히 배워야 될 덕목 중에 하나예요. 점하고 의술이 기본 덕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함부로 약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왕실도 믿고 쓰지 않으면 그 독을 탈 때 옛날에는 그 독이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무치 잘 안 나고 약성이 확 딴데잖아. 그러니까 일반 거에는 독을 못 타고 약 같은 데 타대잖아. 독사를 할 때 음식은 사람이 먹으면 아는데 근데 약은 뭐 왜 이렇게 써요? 그럼 약이니까요. 약이 좀 비린데요? 약이니까요. 약이 단데요? 약이니까요. 뭐 아무렇게나 갖다 대도 다 돼. 그냥 그거 먹고 그래서 고종하고 순종 나중에 이렇게 일본에 독 먹었을 때 커피에 탔어요. 그때 커피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때 뭔 커피냐면 제가 고종 황제 그 커피잔하고 똑같은 거를 만든 거를 제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거 에스프레소예요. 아메리카노는 그것이 부전물 뭐 이래가지고 이태리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딱 그리고 잔이 요만해. 그렇죠. 근데 에스프레소 이렇게 마셔보면 그 진짜 많이 마셔본 사람 아니면 거기다 독 좀 타도 패스 되지 이게.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예. 에스프레소에 도어방울 그리고 그때는 독이 상당히 강한 독이에요. 조선시대 때 썼었던 부자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약 먹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거기 온돌에 불러주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피를 빨리 돌게 해서 찜질방 만들어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안 죽어. 그리고 송시열 같은 경우는 자기 사약 받을까봐 좀 미리 좀 먹어놨대. 그리고 내성이 있어요. 나중에 배불러. 택배로 사약이 와도 계속 먹어. 근데 일제강점기 들어올 때면 그때는 식약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농도를 이렇게 응축하는 그런 독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고종은 좀 많이 먹어봐서 이렇게 뱉었고 순종 같은 경우는 그 맛을 잘 못 느꼈기 때문에 먹고 애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선조사들이 남긴 거 보면 조선의 조선의 황제는 그때는 이제 뭐 제한제국에서 황제할 때는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는 기록들을 남겨. 좀 이상해요, 사람이. 그리고 지금 순종 네이버 같은 데 사진 찾아봐도 사람이 이상하다. 딱 느낌이 그렇게 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인가? 약간 좀 이상해요. 모르셨어? 이빨이 18개 빠졌다. 이 양반들 너무 인생 편안하게 살았구나. 좀 보면 되게 재밌는데? 생긴 것부터가 좀 이상해. 범상치 않아. 약간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올 법한 그런 인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독타고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거 한다고 왕의 직접적인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지박하가 왕실 주치의가 돼요. 그리고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 자, 빈비사라 왕에 대해서 그 당시 최고왕이에요. 최고왕. 그래서 부처님과 관련해서 제가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되게 재밌는 얘기 있어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자들은 왕실에 와서 물건을 가져가도 놔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 제자들이 왕실 물건을 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A급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라는데 뭐. 가져가라는데. 그래서 그걸 다 쓸어가기 시작하는데 너무 쓸어가니까 가져갈 게 없대.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갔대. 이야,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는데도 물건이 없대. 그래서 뭘 갖고 가냐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왕의 침전에 들어간다. 침전에 들어가야. 그랬더니 왕이 후궁하고 빨려먹고 자다가 시겁을 합니다. 누가? 후궁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누군가 들어와서 뭘 더듬거려. 뭘 찾고 있어.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후궁이 완전히 뭐 이제 호들갑을 떠는 거지. 그래가지고 왕한테 뭐라고 바가지를 긁냐면 저런 사람들 좀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게 무슨 개판도 아니고 이게 뭐냐. 라고 해서 부처님께 빈비사라 왕이 제가 그 물건이 아까운 게 아니고요. 새벽에 침전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안반이야. 그런 일을 당했으면 사람이 막 기분이 엄청 나쁜 거잖아요. 아니 사람의 호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될 상황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계율에 남아 있습니다. 왕이 보물을 감추기 전에는 왕궁에 출입하지 마라. 거기서 보물은 옷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 보물이 아닙니다. 이런 보물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기사시나무 이야기도 되게 재밌어요. 왕궁을 새로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 끊는데 부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 끊는 거 그래도 부처님을 모셔서 내가 테이프를 끊어야지 딱 했는데 거기에 스님들이 또 덜덜 따가운 거예요. 그리고 이 스님들은 진짜 이 세상에서 편차가 가장 심한 조직이 승단입니다. 최고급부터 약간 그 드루이드족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비슷한 이렇게 편차가 무지하게 심해. 저도 살아보면 보통 어떤 집단은 편차가 이렇게 어느 정도에서 균질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지 비슷한 사람들끼리. 근데 여기는 왕사부터 당최까지 고추당추 맵다지만 그게 그 일부 몰지각한 승려들이 그 깽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땡추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막 사람 이제 못 살게 할 정도로 괴롭히는 거예요. 별놈이 다 있거든. 인도에서도 그랬어. 그래서 그거 와가지고 테이프 끊는데 뒤에 따라와가지고 구경을 하면서 야, 이 집 좋다 이런 얘기하면서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좋은 기둥을 썼대. 기둥이 왕실 기둥이 좋은 걸 썼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기둥 깎아가지고 바로 만들면 좋겠다 야. 또 그렇게 얘기를 해. 야, 이게 상도덕이 없는 남의 지금 건물 테이프 끊으러 가서 그게 할 소리냐고. 왜 그 얘기를 뒤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왕이 들었어요. 빈비사라 왕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님이 기둥이 필요하신갑다. 저 기둥을 빼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옆에 신하가 그러면 건물이 절단이 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새로 사서 엔진 가는 거지. 한번 사고 나가지고 엔진 그러면 이거 짜증 더럽게. 근데 빈비사랑 그런 데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심도 있고 대인배예요. 그거 뭐 빼서리면 되지. 그리고 고쳤어. 그게 뭐 큰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빈비사랑이 지박하가 주치의가 됐을 때 왕실의 주치의만 하지 말고 스님들의 주치의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왕실은 근데 사람이 얼마 안 되는데 이제부터 지박하의 순환 시대가 더럽게 많지. 환자가 빗발치는데 돈도 안 되는 환자가 빗발치기 없는. 그때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바카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짜로 출가한 승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출가를 해. 그리고 지바카한테 치료를 받아. 그리고 집에 가. 아 이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삶의 현장. 그렇게 하고 이 지바카가 나중에는 그 자기 아버지, 양아버지인 우에 왕자는 어떻게 됐는지를 못 찾겠어요. 계속 찾는데, 그런데 아사세라고 하는 빈비사라 왕의 아들에 의해서 정변으로 빈비사라 왕이 죽습니다. 아사세 왕이 아들의 정변으로 죽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러니까 유목 문화에서는 그게 그렇게 동아시아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지만 유목 문화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때 얘기된 게 뭐였냐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덕이 있고 그 다음에 불교를 믿고 관대하기 때문에 아마 장수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에게 자리가 안 돌아오는 거야.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사세 왕이 그러면 내가 그리고 정변을 일으키거든. 정변을 일으키거든. 아사세가 미생원이라고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원수였었다. 이거 하는 게 있어요. 아들 이름이 미생원이야. 굉장히 또 재밌는 얘기예요. 미생원이 뭐냐면 빈비사라 왕이 잘못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들이 없대. 그래서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 수행자들한테 가서 왜 수행자에게는 신통이 있는 거야. 사실 그런 얘기도 내가 해주면 되게 재밌는데 그런 것도 있거든. 신통 이런 거 좀 해봤어? 안 해봤어. 말을 하지 마. 이런 거 조금 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아들이 없어. 그래서 수행자한테 딱 물어보니까 당신이 너무 복이 있기 때문에 당신 아들로 들어갈 만한 정도의 그릇이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받을 정도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쪽에 산에 수행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정도 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당신 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죽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배터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빈비사랑이 못 참고 자객을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객이 한 방에 끝냈어야 되는데 한 방에 못 끝냈어요. 그래서 그 수행자가 죽으면서 왜 내가 죽는지를 인지합니다. 빈비사랑이 보낸 걸 알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죽으면서 숨 떨어지기 전에 발언이 뭐냐면 내가 다시 태어나면 너를 꼭 죽이겠다 라고 하고 죽어요. 그리고 아사세가 잉태됐을 때 점을 쳐보니까 이 애가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래서 미생원이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원수다 이렇게 있는 거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래서 애가 태어났을 때 빈비사랑한테 애를 버리세요라고 애를 먼저 제거하라고. 당신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빈비사랑이 실제로 애를 던졌어요. 누각에서. 또 던져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애가 자지러지게 울더래. 그걸 보고 빈비사랑이 내가 죽더라도 내 애를 애가 해칠 수는 없겠다. 이렇게 해서 걔를 걷어줘. 그리고 결국은 걔한테 죽어요. 결국은 걔한테 죽어. 이게 참 인생이 재밌어. 그렇게 죽이고 나서 그 아사세 왕이 빈비사라 왕과 쉽게 말해서 제일 친했던 베푸가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도 제거하려고 듭니다. 부처님을 제거하려고 듭니다. 그게 이제 술 취한 코끼리 사건이라고 취상조국이라는 재밌는 사건이에요. 부처님 72세 때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거하려고 했지만 부처님이 그거를 신통으로 극복을 합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어. 인도는 코끼리에게 술을 취하게 해서 전진하는 전법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을 막았던 그 전법이거든요. 8,000마리의
찬드라구프타에게는 8천 마리의 코끼리가 있었다. 코끼리를 일렬로 쭉 세우고 칼이나 이런 거를 하고 기본 장갑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애를 가진 코끼리를 앞쪽에 세워.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코끼리들, 엄마 코끼리를 앞에 세워. 그리고 그 뒤에 애를 따라가게 하고 꼬리 쪽에 불을 붙이는 작전을 쓰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코끼리도 무섭기 때문에 화살이 막 비처럼 날라오거든요. 상대에서. 그러니까 술을 취하게 독한 술을 먹이고 왜 맨 처음에는 왜 순놈이 아니고 애가 있는 코끼리를 데리고 이렇게 벽화 같은 데 뿌리에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암놈 코끼리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놈 코끼리를 애기 코끼리와 같이 놓으면 모성 본능 때문에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집고 다니는 거야. 상대를. 그걸 원하는 거야. 너무너무 잔인한 거야. 굉장히 잔인한 jo법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을 그렇게 해치려고 했었어요. 취상조목 사건인데 그래서 술 취한 코끼리를 그때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신도들이 있으니까 이쪽 길에 지금 저쪽에 술 취한 코끼리가 아주 큰 놈이 이렇게 있는데 뭔가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다른 길로 이렇게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에 폭력으로 열애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없다. 멋있는 얘기거든. 우리 같으면 고래 이러면서 그냥 다른 길을 운자는 대로행이고 위험한 길을 걷지 않는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빠질 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얘기를 했어. 아테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아테네 사람으로 하여금 철학자를 2번 죽이는 오명에 처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는 도망갔지. 소크라테스를 죽였기 때문에 2번 그 아테네 사람을 위해서 나는 아테네 사람 난 살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야. 아테네 사람들이 그 오명에 갈까봐. 그래서 나는 배 타고 가죠. 되게 재밌어.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저쪽에서 코끼리가 와. 아니야 다를까. 그리고 양쪽에 내 앞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은 없어. 되게 재밌어요. 그때 앞에 탁파라는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코끼리가 오니까 신통이 있는 제자는 호공으로 떴대. 박은 게 아니고 떴대. 앞에 사람이 있었는데 홍해졌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한만 옆에 있다가 몸으로 막았대. 근데 몸으로 막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코끼리가 돌진해 오는데 사람이 몸으로 막아봐야 이게 뭐 되겠어? 덤프트럭 오는데 쉽게 말해서 사람이 쓴다고 이게 뭐 데미지가 얼마나 강해지겠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를 옆으로 딱 제끼고 오른손을 이렇게 딱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수인이 나오는 이렇게 하니까 코끼리가 바로 거기서 깨갱하더라라고 하는 이게 추상조국 사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시해하는 데는 아사세가 실패해요. 실패하고 나중에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왕이 되는데 목적이 있어서 눈이 돌았지만 아버지를 제거한 뒤부터는 죄책감이 굉장히 시달려요. 그렇지 않을까? 그거는 당장은 내가 지금 그랬는데 그 두고두고 이제 죄책감이 나와요. 그때 무의 왕자는 제거된 걸로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더 이상의 기록이 안 나와. 지박하는 계속 나옵니다. 지박하는 아마 제거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의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 바뀌었어도 최고 의원을 뭐하러 바꿔? 그래서 그건 기술로 상속된 것 같아. 정변이 있은 뒤에도. 그때 지박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부처님에게 가봅시다. 부처님을 내가 부처님을 이렇게 안 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되냐? 부처님은 그 정도는 봐주실 겁니다. 딱 가요. 그 지박하의 인도로 이제 아사세 왕이 바뀌게 되는 사건이거든. 그래서 딱 가는데 밤에 갔다는 거야. 밤에 저녁에 간 것 같아. 한밤은 아니고 저녁에 딱 갔는데 부처님 제자들이 많다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왕은 그게 두려워. 매복 이런 게 두려워. 부처님 제자들은 원래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법다운 말을 하거나 아니면 성스러운 침묵.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룰이 또 잘 통했는가 봐. 그래서 조용해. 사람이 많은데도 한 1000여 명하고 같이 있는데도 조용해. 아사세 왕은 그걸 두려워해. 그리고 가서 결국 부처님을 만나서 참회하고 나중에는 부처님의 후원자 중에서 아버지를 이어서 최고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칠억불 결집이라고 하는 거를 전부 후원하는 게 아사세 왕. 아사세 왕. 되게 재밌어. 그리고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아사세 왕이 바이샬리를 공격하려고 했대. 바이샬리는 바찌족과 리차비족의 연합체인데 그것만 깨면 거의 마가다가 다 먹어요. 이제 근데 그거를 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가다가 강력한 국가예요. 바이샬리보다. 그런데 바이샬리도 만만치 않은 국가야. 그래서 저것만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잘못하면 덜컥수에 걸릴 것 같아. 그리고 고대 전쟁에는 덜컥수가 많아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덜컥수 우리나라에 있었죠. 살수대첩. 살수대첩. 이게 이렇게 망하나요? 싶은 덜컥수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야. 살수대첩. 예전에는 덜컥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물어봐. 전쟁을 해야겠어. 근데 수행자는 부처님이 굉장히 대단한 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달라. 그런 정보를 부처님이 알 수 있으니까 왕보다 더 대단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신통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제갈량은 거의 이 역사상 처음으로 첩보전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신통처럼 보이는 거야. 첩보전을 기가 막히게 펼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을 전부 풀어놓고 제자들이 나중에 한 번씩 수행 점검을 받으러 오더니 안거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 동네는 괜찮냐? 문제는 없었냐? 여기서 정보를 쫙 모아버려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선 정보가 부처님한테 보여요. 그런데 이게 직업윤리랑 관련되거든. 그거를 공개하면 안 돼. 특히 전쟁에 조언을 하면 안 돼. 그거는 상도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부처님이 칠불세법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물어봤어. 사신을 보내. 아사세 왕이 사신을 보내서 부처님한테 물어봤어. 바이샬리를 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갑자기 옆에 있는 제자 아난에게 물어봐. 대답을 여기서 안 해주잖아? 그러면 아사세 왕이 삐집니다. 대답을 해주면 수행자들한테 왕따를 당해요. 저 사람은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정권에 힘에 굴복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갑자기 옆에 있는 아난에게 바이샬리 사람들이 다 화목하게 서로 대화하면서 잘 서로 의견 충돌 없이 잘 지낸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 들어봤냐? 그러니까 아난이 예. 그러면 쉽게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걸 7번을 얘기해요. 바이샬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않을 것이다. 7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사신들이 대부분 머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쿠션으로 조언해 주는구나 라고 알아. 그래서 아사세 왕에 가서 더 이상 전쟁에 가지 않도록 합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이게 부처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않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전쟁이 안 난 걸로 끝났는데 뭐. 근데 아사세 왕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결국 전쟁을 일으킵니다. 못 참은 거야. 그리고 이게 잘 나가는 왕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끝내겠다. 내가 게임 체인저다라는 생각을 하는 왕들이 있어요. 내 손 안에서 내 살았을 때 이거 정리 안 하면 이거 쉽지 않을 거야. 사업도 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고 내가 이건 여기까지. 전진의 부견이 딱 그렇게 해서 망했거든. 전진의 부견이 이렇게 망했어. 딱 그렇게. 그래서 아사세 왕이 바이샬리랑 공격을 해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진짜 장기전이 펼쳐져요.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고 베트남전처럼 질질 끌리면서 서로 간에
이게 전쟁에서 가장 안 좋은 양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 판단이 맞았구나 라는 거를 역사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치바카는 그렇게 그냥 죽어 이 정도에서 그냥 너무 오래 산다. 그냥 지금 강남 가야 돼서 죽어. 치바카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스님이 좋아하신다는 금을 그리 좋아하신다면. 네, 금쪽 대화가 금 올려라. 금 올려라는 뭐야? 금 올려라는 뭐야? 한성길 쌤, 네, 금 올리시고. 갑자기 한성길 쌤, 금 올리시고. 예. 그다음 이동원 쌤, 예, 선생님. 금 올리시고. 네네네. 금을 좋아하신다니까. 금을 자꾸 우리는 올려야 돼. 예, 예. 자, 우리 조인영 쌤, 금 올려주시고. 그다음 박진혜 쌤, 금 올리시고. 김은영 쌤, 금 올리세요. 공진단이라도 안 갖고 와? 자, 여성민 쌤, 올려주시고. 금 좋아하신다고 소문나가지고. 이혜인 쌤, 올려주시고. 김신혜 쌤, 이 사람 돈 많이 올린가 봐요. 많이 맞다. 어유 김신혜 쌤, 이렇게 뻘주름하게 받은 것도 처음입니다. 검수 색깔이 점 색깔입니다. 우리 또 다른 분도 그 올릴 분 없습니까? 예. 다 올리셨나요? 네,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예, 스님 금이 좀 부족해서 나머지는 좋아서. 오늘 즐거웠고 한 시간 더. 됐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연필이 쓴 그거 예. 블랙 윙이라는 연필하더라고. 네. 연필 진짜 오래간만에 봤는데. 그 연풍선은 이름까지 쓰겠답니다. 예, 맞습니다. 있는 분들 나눠주십시오. 자, 여기 또 질문 혹시 누가 하실 분 있으면 네, 저희 모았습니다, 선생님. 질문 자, 올려보시고. 빨리 지금 갖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모았다고요? 네, 5개 정도입니다, 선생님. 아니, 듣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냥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지바카를 공부로 다른 것들 다른 것도 있잖아요. 1번 26년 이후에 하늘사로서 가져야 할 덕목 및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왜 이런 글씨? 아니, 저는 이런 데에 대한 생각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것 중에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과학이 발전할수록 주술에 대한 비중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술은 과거의 주술이 아니고 새로운 주술, 그래서 제가 그걸 신주술,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결시키면 이 한의적인 것들은 결국은 쉽게 말해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 특히 이게 기하고 연결되는 행복론. 제가 사실은 저 책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썼는데. 이거 꼭 따끈따끈하게 나온 책이라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관점을 가지고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인간은 결국 행복을 소비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에 쉽게 말해서 행복을 내가 줄 수만 있다면 그것의 가치는 계속해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인공지능 얘기, 4차 혁명 얘기할 때 제가 그런 거 논문도 쓰고 세미나도 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인공지능이 무엇을 대체하고 과학기술이 얼마나 대체할지는 몰라도 결국 유기체의 행복에 대한 추구는 유기체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행복에 대해서 만족도만 줄 수 있다면 그것의 가치는 계속해서 커진다. 그리고 과학이 기본적인 것들을 커버할 때 커버되지 않는 영역에 대한 그 변별점에서의 승부를 내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가 쉽게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특히 수행과 행복과 관련된 종교는 쉽게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스님의 말씀은 행복한 년 간판을 걸어라. 네. 누가 한번 걸려면 걸어봐. 행복한 년. 쉽지 않은데. 기파랑이 뭐예요? 창기파랑가? 예, 맞습니다, 선생님. 그 지바카와 동일 인물 이거 시대가 다른데? 그렇습니까? 이거 완전히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인도 사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뭘 썰이 있어가지고 좀 적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분위기를 지바카는 부처님 당시니까 2,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전혀 연결될 수가 없죠. AI 시대의 불교 수행의 가치가 오히려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결국 많은 부분을 외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상 커버가 됐을 때 결국 내적인 부분이 좀 더 확대돼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못 먹고 못 살 때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써 상처받는 일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좀 무시당해도 그냥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상대가 나를 조금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집단주의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약자도 깍두기로 끼워주려고 해서 같이 노는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 깍두기는 천진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깍두기인 거에 대해서 자괴감이 없어. 그러니까 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소한 말 한두 마디만 가지고도 시선만 가지고도 뭐 성추행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접촉 잘못하면 지금 뭐 동대 교수 중에 하나도 지금 뭐 잘리네 어쩌네 하는데 그거 어깨 몇 번 두드렸다고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지기나 하고 씨 잘리면 어깨 두드렸다고 야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식의 문제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냐면 점점 어떻게 보면 이 작은 것들이 크게 보이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한방에서 그냥 자고 먹고 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거야. 공부도 하고 도박도 하고 이 같은 방에서. 근데 지금은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다 구분이 되죠. 옷방이 따로 있고 친구가 그렇죠. 아니 그게 다 한 세트로 이루어지면 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잘 사는 사람일수록 이게 다 분리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바르공양은 미개한 문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식기가 다 분리되는 게 더 현대적으로 예민해진 사회예요. 그러니까 디저트 먹는 거하고 이거 먹는 거하고 저거 먹는 게 다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민해지는 세상에서 인식 주체를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면 대상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서운한 일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해요. 나를 중심으로 우주를 돌리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없어요. 스트레스는 옆에서 격가지로 병풍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라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비극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 뭐 햄릿도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주인공은 슬픔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가장 큰 게 입금되니까. 어벤져스 나온다고 다 똑같이 받는 거 아니다. 그렇죠. 어벤져스 다른 팀 다 합쳐도 아이언맨한테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언맨은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그 녹즙을 먹으면서 아크 원자로가 어떻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왜? 나한테는 500억이 꽂혀. 이거 그렇죠.
행복은 어떤 거냐고요? 이거 행복은 어떤 건가요? 저는 걸림없는 자유라는 게 행복, 그리고 자기 철학이 있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다. 제가 늘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자기 논리 판단이 정확하게 서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우주를 놀린다. 제가 그 육상산에 그 말 좋아해요. 내 마음이 우주고 우주가 내 마음. 그런 거 좋아하는데 모든 경전은 내 마음에 대한 추석일 뿐이다. 이거 저 내 책에 다 나와. 감독입니다. 와. 시박하지 말고 그런 걸 해달라 하지. 아 이거 진짜 또 얼마나 멋있는 철학이 있는데. 2026년 우리나라 국군은 어떻게? 이거 저 문광 스님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럼 뭐 안산이 어떻고? 아이고 감방으로 얘기하는데. 감방이요. 올바름이 있는 민족과 올바름이 있는 국가에는 국군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잘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이 틀린 겁니다. 아우. 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걷어서 이제 넣어서 가야 복선적으로. 예, 사장님. 뒤에 있어. 잠시만요. 합산해갖고 인사하고 끝내시고. 합산해서 인사하고. 이거 신중단.